소수정당 시간입니다. 우리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전당원 투표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90% 정도가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이 72% 나왔습니다. 네. 예. 이게 전당원 투표도 90% 가까이 투표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죠. 굉장히 높은 참여입니다. 그렇죠. 민주당 당직자들이 저희들이 90% 넘게 참여했다 그러니까 네? 하면서 그럼 진짜 잘 안 나오죠. 네, 네. 민주당 거대 정당에서는 그렇게 높은 투표율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거의 모두의 의사가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그중에 72% 찬성도 대단히 높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네. 그런 우려도 있었다고 저는. 네. 혹시 부결될 가능성도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합당에 반대하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이제 목소리가 더 격해지고 높은 네. 편이라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이렇게까지 됐는데 합당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없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랬고 그래도 결과가 나온 뒤에 반대는 했지만 반대하는 분들이 이번 대선 승리에 대한 어떤 전망은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당원 투표라는 게 이제 정당의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최종 의사결정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열린민주당으로서는 결론이 난 것이고 남은 것은 이제 민주당이 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민주당 일정이 7, 8, 9, 10 금, 토, 일, 월 4일에 걸쳐서 전당원 투표를 한 뒤에 이번 주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초중반에 중앙위원회를 거친 뒤에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추인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 최고위원회는 아마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하는 합동 최고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그걸로 정치적인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절차만 남은 셈이다. 네. 그럼 다음 주 주중으로 발표가 되겠네요. 아마 주말 아니면 조금 늦어지면 그 다음 주초 이쯤 되지 않을까.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전당원 투표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열린우리당 몫으로 저희가 김의겸 의원님 3주마다 모셨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그건 그때 가서 네. 생각해 보기로 하고 한 2, 3일 사이에 엄청난 뉴스가 쏟아져 가지고 이거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선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총괄이 기습적으로 전면 개편 선언했다가 그게 이제 하루 만에 엎어져서 아마도 곧 발표될 것 같은데 우선 김종인 총괄은 사의를 표명했고 네. 누가 그러면 총괄의 역할을 하느냐 슬림한 조직은 어떻게 되느냐 이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전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 과정 기본적인 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 그리고 그 전에 더 선행 원인은 윤 후보의 어떤 망언과 그 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었고요. 그런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서로 방법이 달랐다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들을 하여튼 종합을 해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단기 필마로 그리고 슬림한 조직으로 만들어서 이 결연하고 비장각오로 이 위기를 뚫고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결론적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네. 어찌 보면 지지율 하락을 이 정도 선에서 막아내고 어떤 위기 상황을 지지층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조금 더 단단하고 결집력이 있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제 그 리더가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그 지지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네. 예. 결과적으로는 어떤 방식이 됐건 후보가 최종 결정하고 돌파하는 모양새가 됐으니까요. 자,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제 대선을 앞으로 약 2달여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그 주변의 핵심 인사들도 그렇고 대선을 승리할 경우 혹은 뭐 뜻대로 안 될 경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고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연말 연초 지지율이 급락을 하면서 현실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상황을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후보는 모르겠지만 주변의 핵심 그렇죠. 인사들은 네.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이번 3월 9일 대선 그리고 그 이후의 정치적 전망 이런 것까지 본능적으로 저는 같이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 이상은 항상 네. 그렇죠. 예. 그리고 3월 9일 대선을 이기는 게 물론 가장 큰 목표겠죠. 하지만 예. 네, 그게 안 됐을 경우에 플랜 B도 가동을 하게 되는 거고 이번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선대위 체제를 재편하는 데에는 여기에 모두 배팅을 다 하는 의미 대선에 예. 다 배팅을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이후까지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래서 예전에 노무현 2002년 때 노무현 대통령과 저는 대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는 당시 20% 이하 16, 17%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네, 예.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단일화에 나섰지만 예. 과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대선에 졌을 때 어떤 후폭풍이 몰아칠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전에는 검찰총장이었고 또 유력한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사전에 다들 입을 다물고 있었죠. 어떤 비밀스러운 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하지만 대선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는 국민의힘이라고는 한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진 거대 정당의 어떤 당권 주자로서 당대표로서 똘똘 뭉쳐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치적 상상력을 제가 한번 발휘해 봅니다. 예전에 이회창 후보가 대선에서 지고 DJ한테 그 뒤에 총풍, 세풍 같은 그 엄청난 그 위험 요소가 다가왔었습니다. 공작의 실체가 밝혀졌죠. 그렇죠. 그런데 공작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뚫고 나갔느냐. 야당 탄압이다. 당신은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 괴멸이다라고 하면서 부산, 대구, 마산 이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그 국민 지지자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 플랜이 다시 가동되지 않을까, 플랜 B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대로 요약해 보자면 윤석열 후보 그 최측근들은 당연히 선거를 이기는 게 1차 목적이지만 현실 정치인이고 오래 정치를 할수록 정치라는 게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 혹여라도 선거를 질 경우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조직을 정비해야 그 이유를 도모할 수 있냐 그런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 네, 저는 본능적으로라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립이 강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걸림돌이 되겠죠. 그런 분들은 빨리빨리 내보내야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축출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김종인 선대위원장이죠. 네. 그분이 하셨던 연기 발언은 윤석열을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정도의 인식이면 사실 대선 이후에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그야말로 윤석열 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윤이죠. 이제는 네. 친윤의 세력들이 결집을 해서 선거 이전까지 대선까지의 플랜 A를 작동하고 대선 이후로는 플랜 B를 작동하는 그런 구상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윤석열 후보 중심의 단단한 조직, 외연을 확장하기보다는 단단하게 뭉칠 수 있는 선대위를 구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오랫동안 기자 생활하셔서 기자적 본능을 발휘하시는 것 같은데 그 윤석열의 정당으로 만들어내겠다 대선 동안. 그래서 설사 대선이 뜻대로 안 되더라도 그 이후에도 다 떨어져 나간다든가 축출된다든가 그런 일 없이, 왜냐하면 바로 또 지방선거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윤석열 정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심도 함께 작동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을 것이다.
서로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그런 플랜 B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정치를 보신 분만 알 수 있는 아주 예리한 내심은 그런 두려움이 있겠죠. 당연히 이 대선이 뜻대로 안 됐을 경우 그 이후 후보는 이기는 것만 생각하겠지만 그 이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진영을 갖춰야 그걸 버텨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2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2달 전 생각하면 지금이 상전벽해이듯이 2달 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선이라는 지금은 게. 뭐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자중질환에 빠질수록 민주당은 이제 더욱더 자중자애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이제 다시 소환되냐면 윤 후보가 되는 게 유리하다.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는 게 유리하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공개적으로도 했고요. 네, TV 토론에서 네. 발언했는데. 한참 경선이 진행 중일 때 그렇죠. 열린민주당에 한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또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 네, 사석에서 제가 한번 기자적인 궁금증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윤, 홍, 유승민 이렇게 세 분이 이제 각축을 벌일 때였는데 누가 가장 쉽고 누가 가장 어렵습니까?라고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본인이 상대하기에. 네, 본인이 상대하기에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가 제일 쉽고 두 번째가 홍준표 아니죠. 그렇죠. 쉬운 선수들아 말하면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가장 까다롭다. 상대하기가.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내 장점이 최대한으로 부각되는 데는 그 후보 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대1 경쟁력을 맞비교했을 그렇죠. 때. 링이 올라갔을 때. 네. 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정책 개발 능력. 그렇죠. 예. 네. 예를 그래서 들어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그 유승민 의미를 후보 정책 개발 능력도 대단하죠. 그렇죠. 예.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제가 이번에 3%를 들으면서 이것 때문에 그 윤, 홍, 유 순으로 생각을 했구나. 말하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실 경제 그리고 그 정책 개발 능력과 대중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본인은 그걸 가장 큰 자신의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는 네. 거기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선에서 서로 경쟁력을 드러낼 때 윤이 가장 약점이 많다고 생각을 한 거고.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3%에 나왔다면은 보수 지지층의 관점에서는 아마도 이재명 후보 못지않은 여러 가지. 그렇지. 이번에 3% 나왔다면 엇비슷하거나 서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때. 그렇지만 제가 나중에 3%를 듣고 나서 해석을 하면 내가 현실 경제는 잘 알고 정책적 개발하고 현실에 적응을 해봤다. 하지만 이게 정식으로 체계적으로 제도권 내의 경제학 교육을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위스콘신 박사를 하고 KDI에 있었던 이 분야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빛을 발휘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이었다. 어려운 조건이다. 그런 생각에서 유승민 의원을 그 당시 까다롭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까다롭다. 네. 뭐 지금은 뭐 직접 비교해 볼 수가 없으니까 가상이긴 한데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놓고 보자면 거기서 윤석열 후보가 다른 강점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서는 아주 열세였죠. 확실하게. 그렇죠.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6개월 전부터 요청을 했다 그래요. 6개월 동안. 네. 그러니까 자신의 장점을 아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내가 이 프로에 가면 내가 호를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6개월 전부터 요청을 했는데 윤 후보 쪽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게임이 성사가 안 됐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3%에 나와서 하는 발언을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자신이 검사로서 어떤 주식 부정에 대해서 수사했던 그 경험과 자기 전문 지식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자신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왔던 자신했던 거죠. 것 같습니다. 네, 예. 나왔는데 이제 너무나 큰 비교가 됐던 거죠. 이게 이제
후보가 자신이 유리한 전장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능력인데 네. 그런 면에서는 전장 선택을 잘하는 것이고 사실은 TV 토론을 지상파에서 하게 되면 그렇게까지 맞비교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다른 시간이 지상파에서 제한이 보면 뭐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제 모두 다 백화점 나열식으로 물어보면 답변 시간도 제한이 이렇게까지 있고. 네, 이렇게까지 깊이 있는 차이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기가 좀 쉽지 않죠. 차라리 TV 토론을 받고 그랬다면 이런 유튜브 채널을 출연하는 것은 아마 아주 줄거나 없었을 텐데 그런 네. 측면에서 TV 토론을 받았어야 했었죠. 했죠. 네, 그렇죠. 지금 그런데 아마 보면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과론이긴 한데 앞으로 근데 2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치 현안 가지고 안철수 후보 이제 지지율 기자적 관점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회의원 하신 경력보다 네, 저도 기자를 평생 하셨기 때문에 예. 안철수 후보 이제 지지율 상승세가 눈에 띈단 말이죠. 네. 확실합니다. 두 자릿수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예. 안 후보는 이제 단일화는 절대로 없다라고 네. 하고 있는데 정치인이 어떤 전망에 대해서 그런 일은 없다고 한다고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단일화 국면이 벌어질 수 네. 있겠죠. 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 단일화를 다시 한번 반추를 해보면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몽준 사실상 유일한 성공한 단일화인데. 그렇죠. 예. 당시 정몽준 후보는 월드컵 승리를 토대로 해서 예. 30몇 %까지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지지율이 1위였죠. 그렇죠. 네, 이해창 후보를 역전하기도 했었고, 네. 그 에너지와 힘을 사실 고스란히 노무현 후보에게 옮겨준 거죠. 나중에 뭐 하루 전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그에 반해서 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안철수 후보는 이미 2번의 대선, 2번의 서울시장, 2번의 총선에서 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번의 총선에서는 성과를 그렇죠. 냈죠. 뭐 국민의당에서는 처음 창당했을 때. 네네 26% 네 그렇게 받았지만 경향적으로 추세적으로 지지율이 점차 30% 40%가 넘던 지지율이 점점점 빠져서 이제 10%로까지 떨어졌던 거죠. 네. 그 에너지가 그래서 이걸 다시 복구하기가 쉬울까라는 의문이 있고요. 지지율이 올라가면 근데 윤석열 후보도 지금 다 던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지더라도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라고 하는 입장보다는 플랜 B에 대한 염두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되는 단일화가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단일화 성사 가능성이 낮아지고 안철수 지지율이 그냥 10%대 정도에 머물고 있다면 단일화를 해도 단일화의 효과가 크지 않은 그런 딜레마가 있다. 이번 단일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